안녕하세요. 북한의 실제 사실을 그대로 담은 책을 읽어드리는 소미TV입니다. 오늘은 선본에 의해서 서제목 2 청산가랴 지프로 만든 신 3 북한 대한국이라는 내용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책 속에 들어가기 전에 전번 첫 시간에 읽어드린 전 북한 정보요원 김정률이 더주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히 이야기 드린다면 북한 김일성 무사의 선가 발휘되었던 김정률은 무기 구매와 김일성 부사의 호화로운 물품 구매를 하기 위해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파견되어 구매단으로 활동하지만 무기 거래에 있어서는 국제법상 금수소치가 되어 있는 북한이 20년간 어마어마한 거래로서는 그들에게 국제법, 독일법, 오스트리아법에 저촉되는 불법 거래라는 것을 김정일은 알게 됩니다. 또한 이 모든 불똥이 자신에게 날아올 것을 예견하여 60세의 짙은 나이에 북한 독재 정권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무진 애를 썼고 철저한 잠적 준비를 2년간 해왔던 것이 마침내 성공하여 더는 모든 두려움과 굶주림 속에서 해방되었고 만족감으로 살면서 그 잠적 후 15년 후에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현실을 이야기 드리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읽어드릴 책 속에는 어떤 스토리들이 담겨져 있는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제목 2 청산가랴 집신으로 만든 신. 김정률이 어릴 적 생활은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들이다. 어린 정률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소나무 아래 앉아 기다리고 있다. 만약에 첫 번째 까치가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면 그는 재빨리 달려간다. 새들은 치명적인 콩을 이미 얼마 전에 쪼아 먹었기 때문에 떨어지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정률은 아버지에게서 만약 새들에게서 즉시 내장을 떼어내지 않으면 그 새를 먹은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배웠다. 7살짜리 아이는 각각이 콩에 구멍을 뚫고 속을 청산가리로 채웠다. 하나씩 흰색 독약으로 꽉 채우고 7살짜리 아이는 주의하여 구멍을 메웠다. 그리고 그는 치명적인 조그마한 콩알들을 나무 아래에 펼쳐 놓았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조그만 까치들이 올 것이다. 새들이 미끼를 먹자마자 눈에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연약한 소녀는 알고 있다. 그리고 새들이 원을 그리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는 청각을 지체할 수 없다. 청산가리를 구입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쌀보다 더 저렴한 흰색 가루를 가까운 곳에 있는 시골 장터에서 이따금 얻을 수 있었다. 어린 소년이 새 사냥을 위해서 단지 아주 소량의 독약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실이 드러나면 소년은 긴 군도를 차고 있는 무시무시한 일본 순사들에게 붙잡혀 가게 된다. 분명 그에게 몽둥이와 발길질이 가해질 것이다. 무서운 일본 점령자들이 보통 가난한 마을 주민들에게 크게 신경 쓰진 않지만 그들이 눈에 거슬리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정률은 제복을 입은 자들이 어느 날 시장 한복판에서 강복운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아직도 공포에 떨면서 기억하고 있다. 그들은 미쳐 날뛰고 소리를 지르면서 무장을 하지 않은 그 남자가 완전히 쓰러질 때까지 사정없이 문매를 가했다. 그런 다음에 순사들은 피를 흘리는 희생자를 끌고 가버렸다. 이 모습을 지켜본 어린 소녀는 큰 충격을 받았다. 정률은 새 사냥에서 달인의 경지에 올랐다. 까치를 잡는 것은 소년을 매혹시키지만 소년은 특히 참새 사냥을 좋아한다. 주의 깊게 펼쳐놓은 실을 잡아 끌기 전에 소년은 대접 한 개의 집과 수수 나다를 채우고 새들을 유혹한다. 운이 아주 좋은 날에는 20마리에 달하는 참새가 함정에 빠진다. 하지만 집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의 미소가 사냥감 이상으로 그를 기쁘게 한다. 어머니가 기뻐하실 거야. 마침내 우리가 다시 한번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소년이 새를 잡는데 성공하지 못하면 집에서는 옥수수쑥만 있을 뿐이다. 그의 아버지가 일본 점령자들에게 끌려간 이후로 먹을 만한 것을 가져다 가족을 부양하는 일은 깡마른 어린 아이의 책임이 되었다. 토끼라면 여러 날 이상 식구들이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올가미용 철사가 없다. 당시에는 철사가 너무 비쌌다. 어머니 림태숙은 우리는 철사를 살 수가 없단다 라고 정률에게 말했다. 그 아들은 농부 가정의 장남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매일 그는 어머니와 들판에 나가 씨를 뿌리고 풀을 뽑고 작물을 거두어 들였지만 한반도 북쪽에 있는 메마른 들판들에선 적은 가족을 먹일 만큼 넉넉한 수확을 거둘 수 없었다. 더구나 얼마 되지는 수확률 중에서 70%를 밭을 소유하고 있는 대농들에게 내야만 했다. 정률은 그것에 대해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다. 반면에 그는 무거운 수수자루들을 연약한 통에 집어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끌듯이 나른다. 한반도의 가난한 북쪽에서는 가난에 찌든 농노 신분이 농부들은 수확물이 대부분을 공출당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조선에는 1894년 이래 노예 신문과 농노 제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이 나라 북쪽에 멀리 떨어진 마을들에까지 이러한 개혁이 실행되지는 않았다. 모든 것이 옛날 방식대로 남아있었다. 동부들은 참혹한 가난, 끝없는 배고픔과 살을 애는 추위와 맞서 싸우고 있다. 겨울이면 기온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진다. 농부들은 자신들이 애써 일하며 얻은 수확물들이 누구에게 공출되는지, 누가 부를 소유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다만 공출을 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흑별떡집에서 내쫓긴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은 일본 순사들이 본복 맛을 보게 된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다. 어린 정률이 기억할 수 있게 된 다음부터 낯선 남자들이 희정마을을 순찰했지만 소년은 그들의 모습에 익숙해지지 않았다. 그는 되도록 일본 순사들을 피했다. 좁은 마을길에서 순사들을 마주치게 되면 그는 겁을 먹고서 눈을 내리깔았다. 일본의 점령은 한국 역사상 중요한 시대들 가운데 하나이다. 일본의 잔혹한 침략 전쟁과 식민 정책은 1895년부터 독립국가와 자치라는 모든 전립구조들을 무너뜨렸다. 이것은 다시금 동족 간의 전쟁, 분단과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북한과 남한 사이의 적대 관계로 접어들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1941년 12월에 일본은 진주만을 공격했고 그곳에 있는 미국 함대 대부분을 침몰시켰다. 그것으로서 조선은 전쟁에 대해 알지 못했고 전쟁에 참여할지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는데도 조선은 국제전쟁의 일부가 되고 말았다. 일본은 조선에서 가혹행위를 대해 도해가며 억압하기 시작했다. 전쟁을 위해 식민지는 항상 원료와 인력을 공급해야 했다.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 남자들은 전쟁 수행을 위해 징집되었고 1945년 8월에 전쟁이 끝날 때까지 200만 명의 남자들이 강제 노역을 위해 배에 실려 일본으로 보내졌고 20만 명의 여성들이 일본군들을 위한 소위 위안부로서 성폭행을 당했다. 김정률의 마을에서도 아시아가 지금까지 겪었던 가장 큰 전쟁의 여파가 나타났다. 18세부터 병력을 수행할 수 있는 젊은 남자들 대다수가 일본군이 병력에 징집되었고 하필이면 증오하던 점령자들이 군인으로 출정하라는 강요를 받았다. 김정률의 아버지는 일본 군인으로 징용되는 것을 모면했지만 결국 수십만 명의 다른 젊은 조선인들처럼 약 25세의 젊은 가장들이 군수공장에서 강제 노역을 하기 위해 일본으로 끌려갔다. 어린 정률은 3년 동안 아버지 소식을 알 수 없었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은 점차적으로 10살도 채 되지 않은 정률에게 달려있었다. 날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밭에 나가 열심히 일했다.
그렇지만 그들은 쌀, 옥수수 그리고 수수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었다. 일본 관청은 쌀 수확물을 모두 징수해 갔고 모든 콩은 일본 수출용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조선에서 이미 첫 번째 식량난이 터졌지만 이 사실은 일본 황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비판과 저항은 잔인하게 탄압되었다. 김정렬이 훅됐던 집에도 굶주림은 고성성림이었다. 절망에 빠진 어머니가 자기 아들과 어린 딸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강냉이죽이었다. 몫이 적으면 적을수록 소년에게는 음식이라는 유일한 생각만이 더욱더 찌르는 듯이 고통을 주었다. 밭 일을 쉴 때면 부는 숲을 돌아다니며 송충이, 풀 그리고 땔감을 모은 곳을 가장 가까운 시장까지 10km를 끌고 가서 그곳에서 약간의 기름, 몇 마리의 마른 생선과 까치 사냥했을 청산가리와 교환하였다. 정렬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애타게 원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수업을 받기 위해서는 수업료를 지불해야만 했는데 가족에게는 그럴 만한 돈이 없었다. 그가 이른 아침부터 들판에 마른 흙을 만지며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렇게 일하는 있는 도중에 마을의 다른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보고도 소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가 없으면 그의 가족은 죽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때때로 몇 마리의 새들이 그의 계략에 빠지지 않는다면 어머니와 여동생은 고기를 결코 구경도 해볼 수 없을 것이다. 그에게는 친구들하고 속편한 놀이를 할 시간이 없었고 식량을 구하고 땔감을 모아 다음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잠시도 쉴 수 없었다. 그렇지만 정렬은 만약에 내가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가족 모두 행복하게 될 거라는 유일한 희망에 매달려 있었다. 궁핍은 일찍 처리들라고 강요하는 김정렬이 스승이 되었다. 궁핍은 병이 드는 것은 고이 죽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그에게 끈질기게 가르쳤다. 궁핍은 그에게 불굴과 단련, 우연한 생존 의지, 그리고 특히 가령 자기 신발을 만들 때 발휘되는 독창력을 가르쳐 주었다. 볏짚으로 만든 집신이 오래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소녀는 며칠에 한 번씩 집신을 새로 만들었다. 어느 날 소녀는 길 가장자리에서 자동차 타이어가 한 개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덥석 붙들고는 숲으로 질질 끌고 가 서둘러 신발창 몇 개 정도를 만들 만큼 떼어냈다. 그는 신발 안쪽을 지프로 채워놓고는 한호를 질렀다. 그가 자기 생애에서 지금까지 신어보았던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신을 만들다니 얼마나 운이 좋은가. 1000년 이상 지속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이 지배권이 조선이 독립국가로 발전하는 데 방해가 되었지만 조선 땅 안에서 백성이 생기고 조선의 문화, 고유의 문자 제대로 가능한 행정관청과 국가제도가 형성되는 것을 막지는 않았다. 반면에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지만 일본의 식민 통치는 일본 제국 스스로 연합국에서 항복을 하고 난 다음 결국 국가 조직도 없고 제도도 없고 지도자급 일투도 없는 한국을 만들었고 다시 강대국이 저런거리가 되는 결과를 야기시했다. 일본에 의해 정신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불타버린 이 땅을 구해 이 나라의 운명을 떠맡을 만한 세력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1945년 2월 얄마타 해안이 열렸을 때 소련 서기장 스탈린과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는 한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대신에 신탁 통치령으로 인정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번에는 한국을 개별 강국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종식된 후에 성전국, 미국, 영국 그리고 소련으로 구성된 국제연합이 통치한다는 것이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인류 역사상 최초로 두 발의 원자폭탄을 토한 사건은 마침내 일본 제국을 제압했고 제2차 세계대전을 끝냈다. 그럼으로써 일본에 의해 폭력으로 강요된 한일합병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었다. 한국의 독립과 자유는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가까이 다가와 있었지만 반대로 한국 국민은 그토록 바라던 독립으로의 길과 발전 대신에 훨씬 더 나쁜 결과, 즉 분열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잔혹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한국인들은 만사 제쳐놓고 자신들의 기쁨을 해방된 타 민족들과 나누었다.
파트 3. 북한 대 한국. 그렇게 미워하던 일본 순사들이 갑자기 정유리 마을에서 사라졌다. 희정에 있는 팔주소는 텅 비었다. 수십 년간 주둔했던 일본 병력의 흔적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전쟁이 끝났고 일본이 항복했으며 조선이 마침내 해방될 것이라는 소문이 맞다는데 희망을 걸기 시작했다. 1945년 8월 15일에 주민 50명이 희정마을에 드디어 기쁜 소식들이 들려왔다. 사람들은 즉시 축하하기 시작했다. 흥분하여 정률은 마을을 뛰어다니면서 다른 모든 아이들처럼 그 자리에서 외쳤다.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이날은 수년간 금지되었던 것이 가능했다.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자유대한민국 애국가를 불렀고 태국기가 휘날렸고 손을 맞잡고 해방 해방 하고 외쳤다. 김정률이 가족이 바로 다음에 기쁜 소식을 받았을 때도 종전에 대한 감격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일본인들에게 끌려갔던 아버지가 감금되었다가 끌려나 돌아온 것이다. 기양한 사람들과 거의 동시에 일찍이 없던 공산주의자들도 조그만 마을 희정에 도달하였다.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아버지를 마침내 자신이 곁에 두게 된다는 기쁨에 김정률은 마을의 새로운 힘센 남자들을 처음에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가난한 농부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건장한 폭도들이 사람이 없는 파출소로 거처를 옮겼다. 그들은 자부심에 차 있었고 주민들한테 친절한 인사를 받았다. 공산주의 전사들은 날마다 수차례씩 마을을 순찰했다. 그들이 나타난 첫날부터 소련에서 돌아온 남자들은 오늘부터 자기들이 앞장서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일본이 항복한 다음 한국에서는 다시금 주도권 싸움이 돌발하였는데 이 싸움에서는 세계 집단이 서로 맞서 싸웠다. 그 집단은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약했던 저항그룹들, 반공그룹들, 그때까지 망명 중에 활동했던 민족주의사들과 소련과 중국에 망명했다가 귀국한 공산주의 연맹들이었다. 이러한 국내적 권력투쟁이 외부의 간섭 없이 어떻게 끝났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날의 시각으로만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권력을 둘러싼 투쟁과 이 나라의 운명은 외세의 간섭에 의해 새로이 규정되었다. 승전국 미국과 소련은 전후에 한국을 국제적으로 공동관리를 하자고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워싱턴과 모스크바 사이에 이미 형성된 불신은 이러한 계획을 방해하였다. 한국이 공산주의 빨치산들과 함께 북쪽에서부터 공산군 연맹들도 또한 국내로 밀고 들어왔다. 반면에 미국은 미군들을 아직은 주로 일본과 태평양권의 다른 지역에 주둔시키고 한국에는 주둔시키지 않고 있었다. 소련 군대가 한반도 전체를 점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미국 지도부는 소련에게 솔로몬스기 해결책을 한 가지 제안했다. 공산군이 이 나라의 절반 정도인 위도 38도까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전진해도 된다는 것이었다. 거기서부터 남쪽 지역은 나중에 들어온 미군들을 위해서 비워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스탈린은 자기가 한반도 전체를 소련이 통치하에 드는 것이 군사적으로 볼 때 쉽게 이길 게임이라고 여겼지만 놀랍게도 미국이 제안에 동의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스탈린은 새로 선출된 미국 대통령 트루먼과 좋은 관계를 원하고 있었고 이러한 관계를 오히려 세계 정치적으로 보잘것없는 한반도 때문에 위태롭게 하고 싶지는 않다. 미국 군대들과 함께 1920년대부터 주로 상하이에서 활동했었던 한국의 해외 망명가 민족주의자들이 국내로 돌아왔다. 그들은 미국인들이 한국에 상륙한 이후에 당연히 미국과 좋은 관계를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인들로부터 일방적인 지지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주의자들은 통치를 위임받으려고 그때까지 헛되이 시도했었던 국내 저항 그룹들을 최단 기간에 밀어내는 데 성공했다. 북쪽에서는 다시금 소련과 중국이 구축한 그룹들인 빨치산의 두목 김일성이 국내 공산주의 세력들과 당파들에게 마찬가지로 즉시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므로 일본인들이 퇴각한 이후 한국은 스스로 석국 신세로 다시 미꾸러지었다. 이번에도 물론 양대 열강이 있었는데 이 두 나라는 한국을 자신들이 이익을 위한 착취 수단으로 생각하진 않았지만 두 개의 경쟁 체제라는 세계 통치를 둘러싼 싸움의 희생물로 이용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이미 공동으로 과도 정부를 수립하려고 처음으로 시도할 때부터 한국을 공동으로 신탁 통치하려는 계획에 아무런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이원이 1948년으로 정해놓은 선고를 할 때 하나의 한국 국가라는 개념은 며칠 내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 오늘은 시간상 관계로 여기까지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